지금 비록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연준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다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미국이 12월 15일에 부과할 대중관세를 철회하겠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 시각 12월 11일 2019년 마지막 연준회의가 끝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45일에 한 번씩 연준회의를 열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 7월, 9월, 10월 달에는 0.25%씩 총 3차례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때 연준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거 3차례 금리 인하 결정 때에는 만장일치로 인한 금리 인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락가락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은데 금리를 왜 내리냐는 주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12월 연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모든 연준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동결되었습니다. 3번 내렸으니 이제 됐다는 것이겠죠. 보통 연준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성명서를 공개합니다. 성명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내용도 어렵고 굳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어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통화 정책의 현재 스탠스가 경제 활동의 지속적인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대칭적 2% 목표에 근접한 물가 상승률을 뒷받침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고, 또한 당분간 현재 통화 정책을 유지하며 위원들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렵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연준에서는 물가 상승률 2%를 타겟으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기준이 되는 2%보다 낮으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물가 상승률을 높이고,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기준이 되는 2%보다 높으면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춥니다. 지금 미국 제조업 지수가 침체 국면을 나타내는 50 이하를 유지하면서 그리 좋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고용, 소비 시장은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금리를 유지해도 물가 상승률 2%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미국 경제는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파월 의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대칭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시메트릭이라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률 2%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아래로 대칭적인 물가 상승률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즉 물가 상승률 2%가 조금 넘어도 지금의 금리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점도표를 제시했습니다. 점도표는 앞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전망치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동그란 스티커 하나씩 주면서 원하는 곳에 투표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연준 위원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앞으로 여러분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연준 친구들 원하는 곳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점도표에서 제시된 기준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은 올해와 내년 모두 1.6%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발생합니다. 지난 9월에도 연준 회의가 있었던 거 아시죠? 올해와 내년의 기준금리 전망치는 지난 9월 전망치인 1.9%에서 1.6%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내후년인 2021년 기준금리 중간값은 기존의 2.1%에서 1.9%로 낮아졌습니다. 2022년 전망치도 2.4%에서 2.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연준은 장기 금리의 중간값은 2.5%로 유지했습니다. 몇 달 지났을 뿐인데 연준에서는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기준금리 전망치를 낮춘 것입니다. 이놈들도 정신 차린 것입니다. 이제 다음 연준회의 때를 기다려보죠.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정신 더 차려야죠. 부가적으로 몇 개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연준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은 2.2%로 유지했으며 이후에 2020년에서 2022년까지 2%, 1.9%, 1.8%로 점점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확신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지난 9월 1.8%에서 1.6%로 내려잡았으며 2020년은 1.9%, 2021년, 2022년에는 각각 2%를 예상했습니다. 즉 지금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면 202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지난 9월 대비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럼 목표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경기 침체가 올지 모르니 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아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지켜보시고 물가 상승률이 2%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명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종합하자면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딱 선을 그었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열린 발언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연준회의의 하이라이트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오름세를 보여야 하고 또 지속해야 한다며 그것이 나의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플레이션은 편하게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로 인하여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될지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금리를 당장 올리지는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혹시나 물가가 계속 올라도 상당히 오름세를 보여야 하고 또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매하게 이야기했죠. 상당히 오름세를 보여야 하고 또 지속해야 한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혹시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타겟치인 2%를 상회할지라도 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를 자꾸 내리라고 난리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조그만한 단서라도 보이면 바로 주가는 폭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미국 경제 자체에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경제는 죽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세계에 있는 자금이 모두 미국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미국이 짱이야. 돈을 다 빨아들이면 미국이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겠죠. 세계는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가 잘 나가야 미국 기업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면서 서로서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2018년, 2019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이슈화 될 때마다 미국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두 번째 발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레포 시장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레포 시장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레포 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레포 시장 자금 경색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최근 몇 주 동안 자금 시장 압력이 잦아들었다. 금리가 목표 범위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레포 압력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레포 운영은 매우 중요하지만 거시 경제적인 함의는 없다. 그러면서 과대평가를 견제했고 레포 운영의 목표는 레포 시장의 모든 변동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레포 시장의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레포 금리가 정상 범위인 1.5% 부근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금 가격이 올랐고 달러는 하락했습니다. 다음 발언을 보겠습니다. 단기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연준이 시작한 재정증권 매입 프로그램 관련해 파월 의장은 필요하다면 단기 채권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월 600억 달러의 재무부 재정증권 매입 속도는 현재로서는 충분하다면서 필요할 경우 쿠폰이 포함된 단기 채권을 포함하도록 재정증권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5일부터 레포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월 의장은 매달 6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단기채는 T빌입니다. 이것은 1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말합니다. 만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기가 4주인 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에서는 1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장에 돈을 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기인 1년만 지나면 레포 시장은 다시 출렁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만기가 1년 미만인 채권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초단기 채권으로는 레포 시장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만기가 긴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금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달러 가격은 하락했던 것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따지면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12월 12일 새벽 3시 30분쯤 발생했고 저는 12월 13일 새벽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금과 달러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약발이 끝난 것일까요? 달러와 금은 미중 무역 합의 그리고 채권 금리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중 무역 합의가 잘 진행되면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의 가격은 같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미중 무역 합의가 깨지면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의 가격은 같이 오르죠. 또한 채권 금리가 오르면 이와 연동되어 달러는 오르지만 반대 위치에 있는 금은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12월 13일 새벽에 상태만 보면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달러 가격은 오르고 금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채권 금리가 오르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비록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연준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다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미국이 12월 15일에 부과할 대중관세를 철회하겠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을 매도하고 위험자산인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거라 봅니다. 사람들이 채권을 매도하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반대로 채권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반도체 섹터 위주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식의 기본은 반도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인 S&P 500 지수만 보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2월 연준회의에서 파월의 단기채 매입 소식과 함께 최근 미중 무역 합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지금 증시에 반영된 호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12월 15일 관세 부과는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를 조금 지켜보시고 만약 지금 자리만 2일에서 3일, 2, 3일 정도 지켜준다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겠습니다. 원래 신고가를 경신하면 추가적으로 더 오르거든요.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악재는 내년 초에 있을 미중 무역 합의가 될 거라 봅니다. 왜냐고요? 미중 무역 합의가 단번에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에 트럼프 탄핵, 홍콩 시위 등 다른 돌발 악재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관세 철회 소식을 미리 알았을까요? 한국 증시에서는 12월 12일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12월 12일 하루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5,500억, 선물에서 1조 6천억 순매수하면서 도합 2조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엄청납니다. 최근에 무슨 외국인이 5조 매도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하루에만 이렇게 끌어당겨버리네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2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터졌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5,500억 중에서 삼성전자만 3,000억 정도 쓸어 담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혹시 한국 주식 하시는 분이라면 삼성전자는 중장기 투자로서 포트에 꼭 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채널 재생 목록에서 주식 이야기를 클릭하시면 주식 관련 영상이 많으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는 안정을 찾았다고 봅니다. 초록선인 61선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와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이시나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61선 저항대에 맞고 하락하는 자리이고 검은색 동그라미는 61선 지지선에 맞고 상승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12월 11일 20일 부근까지 상승하더니 12일에는 시초가부터 빵 뜨면서 21선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 고점이 2160 부근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기존 매수자는 당연히 앉아서 수익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5G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중장기로 담으시고 요즘 수급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바이오 쪽에서는 단타 매매를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내년도 국제 바이오 학회 일정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학회 일정이 다가올 때 이를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국내 참석 업체가 쫙 뜰 거라 봅니다. 그 중에서 차트 좋은 종목을 몇 개 고르면 단타로 먹을 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